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 이른바 반값 복비가 시행이 됩니다. 매매로 치면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사고 팔 때 중개보수요율이 0.5% 이하로 낮아집니다. 또 빌리는 경우에도요, 3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의 주택 중개보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늘 계약이 체결된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제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집을 계약해야 할 분들은 환영이지만은 혼선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을 다 안 했다면은 계약자와 중개자 사이에서 비용 지급을 두고 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된 지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사립대에서는 한 학생이 내는 평균 등록금 겨우 20만 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여전히 의대나 또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높은 등록금 그대로여서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요. 지자체에서는 모든 반값을 주겠다면서 전입을 늘리기에 한창입니다. 쌀과 라면 같은 생필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수도비도 깎아주고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요. 다자녀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반값 한의학 지원책까지 내놨다는데요. 인구 늘리기에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반값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4월 들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뜨거운데요.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출시가 됐고요. LG의 G4가 원래는 29일에 출시가 되는 건데 디자인과 사양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번 유출이 고도의 마케팅 전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경쟁 자세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잔인할까요? 글쎄 우리 주식시장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무서운 기수로 상승을 해서 2100선을 뚫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어디까지 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와,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저희들의 이름이 조금 세상에서 거론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한 5년간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에요. 잊혀지지까지는 네. 않았죠. 주식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예. 모든 투자자분들이 참 외면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사람들의 눈에 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끝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먼저 지수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12.80포인트 0.61% 추가 상승하면서 2100을 돌파했습니다. 2111.7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마감했고요. 반면에 9거래일 연속 상승이 시현되지 않겠느냐. 파죽지세로 올라오던 코스닥 시장은 하루 쉬었습니다. 4.42포인트 0.64%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684.97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중소형주들은 확실히 쉬었고 네. 대형주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특별히 대형주군들 중에도 과거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업종들이 좀 귀환을 했다. 이것이 가장 특징적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행 업종들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은행은 무려 14%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예. KB금융도 5%, 신한지수도 4%대의 높은 상승세 나타내면서 은행 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증권 업종도 올랐죠. 네. 증권 업종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은행 업종과는 다른 그런 네. 궤적을 보여줬는데요.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보통 금융업종이 같이 묶여서 올라가는데 오늘은 증권 업종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좀 밀리는 그런 양상 보여줬고 그동안의 시장의 상승을 담당했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시장 상승의 주축에 있었던 업종들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이 네.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대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 LG생활건강도 5%의 하락을 기록했고 코스닥 기업들인 그 코스온이나 이런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톤 터치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의 강세 흐름을 주도하던 업종들이 쉬고 그리고 네. 과거에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한국의 은행주들은 장부 가치로 따져보자면 저평가 영역이 굉장히 심한 업종인데요. 네. 이쪽 업종들이 상당히 떴고 그 외에도 거대 기업들 중에서 장부 가치 대비 저렴한 홈쇼핑 주식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온 것이 오늘 하루의 특징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물론 좋았겠죠? 네, 수급 사항들 보통 이렇게 대형주들이 강세를 갈 때는 역시나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열차게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네. 물론 개인들과 기관은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4천억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었고요. 이것이 대형주들 상승으로 대형주 상승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는 중에 개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1,200억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가 이 부분들을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1,150억가량의 기관 매물이 쏟아지면서 속수무책으로 코스닥 네.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갈까요? 네, 이제 그 주식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모두 강세인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보통 채권이 강하면 주식이 약하고 주식이 강하면 채권이 약한데요. 양시장 모두 강세를 이루었던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즉 양적 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한국도 양적 완화를 꽤나 많이 한 상황입니다. 주변국들이 모두 양적 완화를 했고요. 네. 금리도 인하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라서 실물 경기는 쉽게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만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도는 시장인 주식시장은 상대적인 강세, 즉 경기 대비 강세 흐름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10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과열이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과열이 되려면 참여자들이 좀 많이 달라붙으면서 뜨겁게 달궈져야 되는데 네. 과거 2007년도에 우리가 과열 시장이라고 표현했을 때의 거래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14조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보면 이제 막 10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의 과열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달려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이 되면서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거취 문제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국무총리부터 수사할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남 기업이 1973년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근데 퇴출이 됐죠. 예, 지금 경남 기업이 성완종 네. 회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회사죠. 그렇죠. 고 성완종 회장. 지금 나라가 이른바 성완종 파문 때문에 사상 초유의 여권의 거의 모든 인사가 지금 줄줄이 예. 물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는데 경남 기업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퇴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73년도에 국내 건설사로는 상장이 1호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굉장히 역사가 깊은 회사인데 네. 이미 그 기업으로서는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2014 사업회계년도에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감사의견 거절 또 자본이 전액 잠식됐다 사실이 확인이 돼가지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법정 관리를 결국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달 11일이었나요? 그 자본 잠식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 요구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감사 의견 거절, 또 전액 자본 잠식이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정리매매 그리고 15일자로 상장 폐지가 되는데 뭐 최근 뭐 며칠 사이에 뭐 주가가 뭐 이 회생 절차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주가가 뭐 뛰었다가 갑자기 또 곤두박질 쳤다. 근데 지금 뭐 100원, 2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미 휴지 조각이 된 회사인데 116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가 있고 곡절도 많았던 회사고 예. 또 우리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 진출을 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1965년에. 국내에도 아파트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경남 아파트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많이 지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70년대엔 중동 진출도 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뭐 주인 바뀌고 결국 워크아웃. 그리고 이 건설 경기 침체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그 자살한 성완종 회장이 이끌면서 글쎄 뭐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 바람에 휘둘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자원외교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이번에 상장 폐지 절차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정 관리 절차를 거쳐서 또 어떻게 인수가 될지 아니면 청산 절차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와 경제에 얼룩졌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던 회사고, 지금으로서는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 한 1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채권은행 말고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는 안 들고 있었겠죠? 그동안 이렇게 그렇겠죠. 이미 뭐 떨어졌는데. 정리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예.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수출입은행이 10%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100몇 원에 팔았습니다. 예. 주당. 그래가지고 한 200억 손실을 봤는데 그렇게 팔았다는 건 누가 샀다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이 법정관리 결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하루에 뭐 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그 급등락을 노린 투자자들이 또 들어간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출입은행이 한 600원에 팔았다고 하고요. 600원이었군요. 이 예. 676원에 팔아서 손실이 200억 원 정도 200억이요. 났고 네. 산업은행, 신한은행도 다 출자 전환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걸 내다 팔았다고 하는데 은행권 손실도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네. 보험 사기 전과자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 가입이 됐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그 예. 금융감독원이 이 민생 침해 5대 금융악 가운데 하나인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서 특별 네.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보험 사기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블랙리스트 형태로 예. 비공식적으로는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공식적으로 금융질서 문란자라는 형태로 등록이 돼서 그 정보가 모두 공유가 되고 공시가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금융질서 문란자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가 가입 제한 이런 어떤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이 의원입법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죠. 네. 허위 과다 입원 보험 사기 혐의자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를 그렇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준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고가 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 이걸 네.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수리 지연 시에 지연 기간은 뭐 렌트비 산정 기간에서 제외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방안들도 추진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나이롱 환자들 좀 없어져야지 될 텐데요. 네. 은퇴하고 나서의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산정이 돼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 은퇴 자금에 대한 내용이 좀 발표가 된 것 같네요. 네, 그 피델리티 의뢰로 이번에 예. 조사가 있었는데요. 20세에서 59세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좀 했는데 은퇴 연령을 이제 60세로 놓고요. 은퇴 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라고 추정을 해봤더니 연간 4,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금액이지만 실제로 은퇴
은퇴 후에 뭐 연금이든 뭐든 손에 줄 수 있는 돈은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 원 정도의 결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위 기대하는 돈이 얼마인데 실제 소득은 그거에 이제 훨씬 한 60%, 70%밖에 못 미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거기에서 생기는 결손은 결국 뭐 생활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자녀들한테 손을 더 벌리거나 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메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결국은 이 은퇴자들의 지금 대부분의 생각이 기대 소득과 실제 소득 간의 그 괴리를 어떻게 줄이느냐. 네. 그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은퇴 방법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마 우리나라 뭐 이 조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구 다 조사해도 은퇴 후 기대 소득과 은퇴 후 실제 생기는 소득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결국 뭐 공적으로는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네. 퇴직연금 이런 걸로 메워야 되겠지만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개인들의 저축으로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메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축할 돈이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4월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이 갑자기 좀 뜨거워지네요. 지난 금요일 10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그리고 6 엣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LG전자도 G4를 이달 말에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디자인과 사양이 다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6시간 정도 유출이 됐다가 다시 닫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이게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두 회사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기대도 큽니다. 2부에서요. 이 두 회사의 두 스마트폰 디자인부터 새로운 사양까지 전격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원룸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외에 관리비를 따로 내시나요? 따로 내고 있어요. 5만 원이요. 저는 매달 8만 원씩 내고 있어요. 매번 뭐 수도세나 이런 뭐 청소비 정화조 같은 거는 좀 체크를 하고 내세요? 아니요. 체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확인은 안 해요. 주인한테 그런 산정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거라서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인중개소에서 봤을 때 원룸 관리비는 좀 어떻게 내는 곳들이 많아요? 5만 원이면은 인터넷 케이블 정도 포함이고 8만 원은 수도 인터넷 케이블 난방 포함, 10만 원은 모두 포함. 수도 요금 딱히 정해진 거 없고요. 무조건 이제 뭐 관리비 안에 기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쓰죠? 써야지 이제 나중에 분쟁이 없으니까. 좀 제각각인지 부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는 임차인이 손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쯤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대표와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룸 관리비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요? 저희가 조사를 이제 350명 정도로 하고 보니까 원룸은 관리비가 평당 10,000원 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가를 기반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약 14,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좀 제각각이고 과다로 청구를 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서 너무나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을 결정하실 때 권한이 전혀 없다는 데 하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법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선은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을 조금 낮춰서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 여러 권리가 좀 강화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원룸 관리비 문제 살펴봤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아성, LG의 G4가 넘어설 수 있을까 합니다.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 스마트폰 대전입니다. 이 10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6 그리고 6 엣지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LG전자에서는 G4라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갤럭시의 대항마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LG 제품의 사양은 이미 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된 상황이거든요. 삼성과 LG 모두 지금 시장을 많이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한 상품이었는데 주목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갤럭시 S6가요. 이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더니 지금도 인기가 상당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4월 10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닷새째입니다.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에 대한 호응이 전자 갤럭시 S5는 분명히 뛰어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 같죠? 네네. 예. 해외에서는 특히 구입을 위해서 줄서기까지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 모두 갤럭시 S6 엣지 양면의 측면 화면이 달린 모델인데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특히 국내 입통사 대리점에서 엣지 물량이 동이 났다고
뭐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예. 엣지 디자인이 더 예쁘다 보니 수요가 더 큰데 대리점마다 엣지 물량을 지금 더 확보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또 보면 재밌는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서 그 갤럭시 S6를 구입했다는 그 인증샷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래요? 찍어 올리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는데 예. 그 글도 인상적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에서 갤럭시 S6로 갈아탔다. 뭐 이런 글도 눈에 띄고요. 특히 해외에서도 뭐 국내와 마찬가지로 그 엣지 모델 그리고 금색 골드 색상 모델이 품귀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두바이 같은 미국 외 지역에서도 그 아이폰 출시 때 아이웨이트라고 하죠. 그런 그렇죠. 주석이를 떠올리는 주석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갤럭시 S6가 정말 인기는 많은 모양인데요. 네네. 이게 작년 4분기에 보면 삼성전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S5의 그 뭐랄까요? 약간 좀 참패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만회할 기세네요. 그렇죠. 이게 갤럭시 S6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모바일 부문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까지 뭐 지난해 덩달아서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그 갤럭시 S6의 초반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역대 그 갤럭시 S 시리즈 최다 판매량이 갤럭시 S4인데요. 거의 7천만 대였었습니다. 네. 이걸 지금 갤럭시 6가 넘어설 거라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턴어라운드, 그 실적 반전이라고 하죠. 신호탄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가 상당합니다. 뭐가 이렇게 그 삼성전자의 인기를 가져왔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한데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근데 애플은 상당히 그 제품을 하반기에 내놓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애플 워치를 또 내놨기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도 갤럭시로 웃고 애플도 애플 워치로 웃었다 이런 기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하죠. 애플과 네. 삼성전자. 지금 뭐 갤럭시 S6, 갤럭시 6와 아이폰 6까지 그 대표하는 그 6세대 스마트폰 네. 모델까지 지금 라이벌전을 펼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애플이 그 자사 최초 스마트워치 애플 워치까지 지금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애플이 글로벌 예약 주문을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모두 품절되는 소위 대박을 냈습니다. 네. 예, 미국 USA 투데이에 따르면 예약 주문 첫날에 온라인 판매량이 100만 대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뭐 엄청난 양인데 네. 그 애플 워치 한 개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품절되는데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주목받은 모델이 금으로 장식을 한 18K 금 모델이 네.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그 금을 좋아하는 중국에서 1시간도 안 돼서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시대의 뭐 라이벌, 뭐 삼성전자, 애플인데 예. 이 두 회사가 뭐 함께 웃는 그런 진귀한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고 얘기하는 네. 듯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품을 봐도 그렇고요. 판매 전략을 봐도 그렇고 삼성은 애플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애플은 삼성이 돼가고 있고 서로 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네. 워낙 이 라이벌 관계에서 오래 경쟁하고 또 서로의 예. 장점들을 파악하는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두 회사는 그 세기의 특허전이라고 했던 그런 네. 소송전도 펼쳤었죠. 그 예. 과정에서 서로의 iOS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특장점을 굉장히 소위 깊게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은 배우고 또 자기 진영에서 모자란 점은 또 보충하는. 그래서 아이폰 6의 성공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안드로이드의 대화면 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렇죠. 흔히 되게 그 태블릿처럼 큰 네. 그 스마트폰을 삼성전자에서 그 갤럭시 노트라는 시리즈로 처음 만들었었는데 그런 대화면 시리즈를 아이폰 6에서 채용하면서 사상 최고 판매 기록을 내기도 한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잡스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었던. 근데 이게 갤럭시 S6를 보면은 뒤에가 금속 그런 재질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금속을 유리로 이렇게 감싼 그런 재질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이폰의 좀 특징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디자인도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뒷면에 보면 금속 뒷후면 뭐 양 옆에 메탈 프레임으로 붙어 있는데 네. 그 면들을 굉장히 그 고강도 그 유리 소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붙여놔서 유리군요. 네네. 그래서 예. 이게 그 서로 상반된 성격의 이 메탈과 글라스라는 소재를 하나의 소재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해 놨거든요. 특히 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양 측면을
이렇게 굽혀서 굉장히 그 약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휘어지는 네.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보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성인 자들한테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역대로 보면 갤럭시 S5, 그 갤럭시 노트 4 시절에 처음으로 그 엣지 모델을 냈거든요. 네. 그때도 갤럭시 노트 4가 갤럭시 노트 엣지보다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갤럭시 네. S6가 엣지보다 더 팔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7대3 네. 정도로.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격이 뭐 20만 원 정도 더 비싼 엣지가 더 인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게 고민입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의 그 이런 모바일 사업을 책임지는 심종균 사장이 최근에 간담회에서 엣지가 예상외로 인기가 너무 좋아서 초기에 공급량이 딸릴 것 같다라고도 실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가격은 아주 안착합니다. 네. 예. 부담스럽죠? 이게 가격을 보시면 그 스마트폰을 사시는 가격이 예.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출고가에 시작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이 통사에서 약정을 뭐 얼마를 하느냐, 요금제 할인을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해서 활부로 내시는 가격이 더 중요하죠. 근데 지금 뭐 SK텔레콤, KT, 뭐 LG U+ 같은 3사 평균으로 따지면 15만 원 안팎밖에 지금 보조금이 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래서 갤럭시 6의 사전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통사가 보조금을 안 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낮게 해도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라고 하죠. 30만 원에 묶여있던 휴대전화 보조금을 3만 원 더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예, 올렸죠. 근데 올렸는데 소비자 실제 보조금을 짠물 보조금을 이 통사가 써버리니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없다 이런 불만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KT가 지금 가장 높은 보조금 뭐 21만 원을 내놓긴 했는데 이것도 월 10만 원짜리 고가 요금제를 써야 됩니다. 10만 원짜리 요금제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이걸 또 한번 뜯어보면 뭐 21만 원을 받고 10만 원짜리 그 요금을 쓰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싸도 갤럭시 S6 32GB짜리 제일 이제 엔트리 모델인데요. 네. 아무리 싸도 60만 원입니다. 24개월 분납하면 한 달에 뭐 2만 5천 원 활부가, 그 다음에 요금제 10만 원, 뭐 네. 부가 서비스 합치면 최소 한 달에 13만 원, 14만 원 뭐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부담이 크긴 합니다. 네. 이럴 때는 다시 피처폰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LG 제품이요. 29일 날 출시 예정이었잖아요. G4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 스펙이 다 유출이 돼 버렸네요. 지금 뭐 G4가 LG전자의 뭐 올 상반기 최대 전략폰입니다. 29일 지금 공개가 지금 예고돼 있는데 불과 지금 보름여를 앞두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부 사양이 몽땅 유출됐어요. 이게 고의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지금 뭐 고의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취재를 해본 결과 이거는 사고가 맞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LG전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그런 전략 스마트폰 유출 사고인데 이게 어떻게 유출됐냐라는 과정을 취재를 해보니까 그 흔히 신제품을 내게 되면 그 자사 사이트, 홍보 사이트 말고 조그마한 온라인 그 마케팅 전용 사이트, 마이크로 사이트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게 또 필요하죠. 네, LG전자가 G4 마이크로 사이트를 외주 업체에 대행을 줘서 웹을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제조사가 원래는 이게 작업 중에는 비공개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트를 외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 서버상에 노출하는 그런 보안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12일 날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한 5시간 동안 노출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새벽 시간이었으니까 국내 사용자가 많지 않았는데 해외 미국 같은 곳에서 이게 발견이 됐고 또 IT 전문 매체가 이를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유출 사태가 좀 일파만파 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업체도 뭐 그 이후에 당장 지금 사이트를 폐쇄한 상황인데 LG로서는 굉장히 뭐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시간이 그렇게 노출이 돼 있었다는 것은 정말 그냥 놔뒀던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새벽 시간이기도 했었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점도 있기는 있군요. 그 LG가 그 뭐 전략적으로 유출했다라는 부분이 뭐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LG전자도 G4 글로벌 공개 전까지 디자인이나 사양을 그 조금씩 공개하는 티저 노출이라고 하죠. 이걸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난데없이 노출할 계획은 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이런 뭐 외주사 실수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특히 그 G4가 그 LG전자에서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MG 사업본부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 조준호
사장이 부임한 뒤에 처음 내놓는 그렇죠. 전략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더 당혹감이 큰 듯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매체에서는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이거 뭐 히든 카드가 아니라 결국은 버린 카드 아니냐. 이런 표현도 쓰던데 맞나요? 버린 카드 아니면 이게 히든 카드 분명한 거는 지포라는 모델은 올해 LG전자의 상반기 가장 주목하고 LG전자 내부에서도 가장 기대하는 전략 스마트폰입니다. 네. 그래서 LG가 지금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이런 그 디자인이나 사양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긴 했지만 네. 지금 이거에 개의치 않고 지금 29일 당장 글로벌 공개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되어 있는 모든 마케팅 과정을 밟아서 지금 지포를 알리고 최대 역대 판매량을 기록하는 거에 매진하겠다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스펙은 어때요, G4? 그 지포 스펙을 보시면 그 갤럭시 S6랑 요새 비교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카메라나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화소수가 높거나 배터리 용량이 크고 디스플레이가 더 어떻게 된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좀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좀 지포에만 한정돼서 좀 특장점을 보자면 지금 후면 커버에 예. 그 가죽 소재를 덧대서 외관에 고급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물론 사용자 분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보면 요새 TV에 많이 썼던 퀀텀 닷이라는 나노 기술이 있습니다. 이 나노 기술을 모바일 액정 표시 장치 LCD 디스플레이로 모바일형으로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 모드뿐만 아니라 전문가 모드로 쓸 수 있는 1600만 화소 카메라가 렌즈가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 개편된 프리미엄 UX까지 지금 지포의 최대 어떤 마케팅 무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G4도 조금 시간차를 두고 내놓으려고 했는데 스펙이 다 공개가 되면서 갤럭시 S6하고 그냥 전면전을 하게 됐는데 네네. 두 업체 모두 이게 맞붙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상황을?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나 LG의 G 시리즈나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들은 1년 스케줄 단위로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계속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을 전부 다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도 보면 G4가 4월에 출시된다라는 게 좀 이른감이 있는 게 작년에 G3가 작년 5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앞서 출시되는 건데 예. 근데 좀 지금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작년에는 LG전자에서 G 프로 2라는 모델이 2월에 출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체 생산하는 라인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간격을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5월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G 프로 후속 모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4월로 당겨졌는데 또 되게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G4 말고 LG전자가 하반기에 G 시리즈를 뛰어넘는 최고 프리미엄 신기종을 출시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G4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하반기는 새로 출시될 이 최상위급의 신기종이 상하반기에 최대 선수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IT 경제 뉴스 시간이고요. 오늘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택시 애플리케이션. 이게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었잖아요. 예, 맞아요. 다음 카카오가 내놓은 카카오 택시는 괜찮나요? 다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온 지 보름째 돼가죠. 네. 전국 콜택시가 지금 6만 3천 대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그중에 4만 대가 이미 카카오 택시에 등록을 했다고 오늘 기사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좀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논란됐던 부분, 여보세요? 네. 예, 논란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영업용 차량으로 이용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기는 택시기사들과 좀 연계를 해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논란을 좀 피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만 대가 지금 등록을 했다. 네네. 그리고 또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카카오톡하고 연계화돼 있기 때문에 좀 기사분들이 그 앱을 다운받거나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다음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꽤 많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주에 SK 플래닛이 티맵 택시를 시작을 하거든요. 티맵 택시요. 예. 티맵은 많이 아시죠? 네. 내비게이션. 네. 예, 맞습니다. 그 지도 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장점을 좀 활용하는 건데요. 이미 SK 플래닛이 보유한 그 콜택시 업체 기사들로부터 신청을 좀 이미 받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승객들 상대로 앱이 보급이 되는 거고요. 티맵을 좀 활용해서 도착 예측 시간이나 요금 같은 걸 미리 알게 해주고, 혹은 좀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택시를 빨리 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넣은 게 특징이고요. 네. 예, 스타트업에서 이제 리모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예컨대 뭐 SK 플래닛이나 다음 카카오처럼 모객이 빠르지는 못하겠지만 기사 모집이요. 대신에 소수정의 택시 기사를 좀 확보해서 신뢰를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리모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국토교통안전부랑 133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검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콜택시를 좀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택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네요. 네네. 네. 이게 요즘 유행하는 O2O라고 하잖아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연결시키는. 네네. 그 서비스의 대표적인 거라고 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IT 기업들, 좀 큰 기업들도 택시 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O2O 때문인데요. 지금 이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수수료를 당장 받지 않는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O2O 사업을 위해서 택시 앱을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변을 넓히겠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카카오도 그렇고 SK 플래닛도 그렇고 자체 결제 모듈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전자지갑 같은 것들을. 이 부분을 지금 택시 결제 같은 데에 좀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커머스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이 택시 승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간다, 뭐 홍대에서 내린다고 치면 홍대 인근에 있는 상점 쿠폰 같은 걸 써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서비스 제공이 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남기재 혹시 우버라든지 카카오 택시 이용해봤어요? 예, 저는 우버는 작년에 미국 출장 갔을 때 2번 사용해봤고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하기 전에 한번 써보려고 어제 불렀는데 아쉽게도 배차가 안 돼서. 왜 배차가 안 됐을까요?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이게 GPS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위치를 잡아서 그 택시 기사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 위치를 잘못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GPS 정확도 문제가 지금 각 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우버는 어땠어요? 타보니까? 우버는 일단은 거기서 이제 대부분은 영업용 차량이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우버, 그러니까 일반 자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탄 곳이 실리콘밸리라서 아무래도 기술 친화적인 곳이었어서 더더군다나 좀 많이 쓰이는 분위기였고요.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이제 좀 잘 알려진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부업으로 뭐 퇴근 후에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우버 사용률이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이 빨리 보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버가 거의 영업을 접게 생겼죠? 가장 대중적인 게 우버 X죠. 그 자가 영업하는 거 그 부분은 지금 막혀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좀 그 부분이 불법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운송 행위를 하는데 그 등록되지 않은 택시기사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인 거고, 또 하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지만 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위치정보법을 위반한다는 혐의를 받았거든요. 그 두 부분이 지금 못하고, 그 부분 때문에 그 우버 X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버 택시 같은 거는 좀 소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보신 분들은 또 SNS에 올리는 걸 보면은 상당히 빨리 배차가 되고 사용했을 때 서비스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침소봉대되는 면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 뭐 공유경제라던가 네. 이런 택시앱 같은 것이 앞으로 뭐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긴 많은데 아직 우리 뭐 관련 법이라던가 혹은 우버가 한국에서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접근하는 입장에서 조금 서툴렀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스타트업에서는 그동안 콜택시 앱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부른다는 게 우버가 이 시장을 좀 많이 열어놨는데 좀 그런 미숙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우버처럼 그 기사분들에게 콜비를 지급하거나 하지는 않죠. 네, 예. 통상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 수수료도 없고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일단 사용하고 저변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계속 끈끈하게 유지되려면 그 부분도 또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남혜연 기자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요즘 정말 신나는 곳은 증권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뚫고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3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증이나 의견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